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제안했죠. 대표직을 걸었습니다. 당내 반발 만만치 않아요. 잠시 후 찬반 양쪽 입장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 문제. 한미연합 군사훈련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연기한다. 북한은 더 이상 도발하지 말고 평창올림픽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 이 눈 내리는 한겨울이 더 힘든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국민의당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네, 방금 들으셨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전당원 투표를 대표직을 걸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 입장에 찬성하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먼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의원총회를 오후 2시부터 했는데 11시 15분에 긴급 기자회견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총회 끝나고 하는 게 모양새는 좋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미리 사실은 이제 이거를 미리 언제 하겠다고 예고할 수는 없었지만 예. 당초에 오늘 11시에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데 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예. 눈치를 채시고 오늘 오후에 이제 의원총회를 잡았던 거죠. 의원총회 분위기가 아주 좀 격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예. 아무래도 격한 발언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이런 순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촛불 민심에 따른 시대적 과제가 네. 이 국가개혁을 이뤄내라, 또 국민 통합을 이뤄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당제를 제대로 정착시켜서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저희 당이 호남에 주로 치중되어 있는 당의 세력을 예. 외연으로 확장해야 될 필요가 또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야지 전국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 촛불 혁명에 반해서 보수 적폐 세력과 야합하는 것이다. 네, 예. 예컨대 정동영 의원은 그렇게까지 주장합니다. 네,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보수 적폐라고 그렇게 보시는데요. 사실은 저는 저희 당의 강령에 합리적 진보 세력과 개혁적 보수의 양 날개로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저희 당 강령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 당이 그동안 합리적 진보 세력을 자임해 왔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개혁적 보수 세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적폐 세력으로서 연대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연대해야 될 개혁적 보수 세력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는가라고 예.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적어도 그분들은 자기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신 분들이고, 예. 두 번에 걸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을 거부한 예. 나름 대단히 개혁적 보수 세력을 자임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그분들이 저희하고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예. 이런 정도는 극복하고 서로 하나의 힘을 합친다면 이것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상징적인 예.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단지 예. 바른정당과만 합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걸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하고도 또 합치려고 하는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3당 합당 같은 걸 구상해서 거기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게 안철수 대표의 꿈 아니냐. 이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그 문제에 관해서 다당제를 위해서 민주당이나 자한당과 연대 합당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네, 예. 합당이라고 합니다. 합당은 있을 수 없고 예. 특히 자한당과 만약에 합당 논의가 있다면 그럴 바에는 아예 나는 차라리 정치를 그만두겠다. 예.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는 전혀 근거 없는 모략이고 반대를 위한 얘기다. 다만 예. 이제 그 얘기가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저희하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합당한 다음에 예. 보수 진영을 넓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가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지 그 부분이 그분들이 통합이 된 다음에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관해서 예.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통합이 되기 전에도 저는 그 예.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지만이 예. 저희하고 통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세력과의 연대나 뭐 이런 그 연합 이런 건 없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그쪽에 계신 의원님들하고도 의원총회도 한 것도 얘기도 들었고 여러 채널로 얘기를 들었는데 예. 적어도 그럴 의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예. 만약에 그런 단계로 뭐 1단계 2단계 가서 자한당과 합당한다고 한다면 예. 저 자체도 뭐 앞장서서 통합을 반대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께서는 바른정당과 통합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의 개혁 연대까지도 구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일관되게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서 중도 세력을 확장하고 개혁 세력을 확장시킨 다음에 네.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소수파기 때문에 예. 거기에 힘을 더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아하. 그 개혁 연대를 같이 해서 예. 저희가 40석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11석인데 51석이 합쳐지면 예. 무소속 정의당과 이렇게 합치면 약 180개가 됩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개혁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당원 투표하면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글쎄요, 뭐 승산이 있다 없다 이렇게 예단하기보다는 네. 당의 주요한 진로에 대해서 예.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박지원 대표님이나 천정배 대표님, 정동영 의장님 이런 세 분이 예. 당대표에 출마하시면서 다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아하. 당의 중요한 진로나 정책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 그리고 다 그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계속 해오셨어요. 네. 그런데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바른정당과의 이 문제에 관해서 전당원 투표하면 당이 깨진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그분들이 말씀해 오신 것과 일관되지 못하다. 예.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당대표가 따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특히 저희 당의 이 전당원 중에 약 45% 가까이가 호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호남에서 이 통합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고 한다면 전당원 투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그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네네. 가처분 신청 등등으로 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40명 의원이 함께 가기는 이제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도 시간이 많고요. 저희가 작년에 창당했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 네. 좀 더 서로에게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어나가면서 끊임없이 대화한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의당 대표죠. 천정배 의원 안녕하세요. 예, 천정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결국 당 쪼개지는 겁니까? 뭐 그럴 일은 없죠. 예, 당을 지키겠습니다. 예. 근데 전당원 투표를 뭐 이제 날짜까지 막 다 나왔어요. 27, 28 이렇게 하겠다. 예. 그렇게 되면 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전당원 투표는 무효입니다. 전당원 투표 한번 이 맥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바른정당과 합당이라는 것은 정당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그 성을 가는 일이나 다름없죠. 예. 제가 국민의당의 당원으로서 공천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앞으로 국민의당이 아닌 무슨 바른 정당의 국회의원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심각한 이제 당의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합당을 하려면은 당의 총의가 모아져야 되는 것이고, 예. 더구나 당의 국회의원들의 총의가 우선 모아져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가야 될 일인데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절대 다수 아닙니까?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사실은 그게 확인이 됐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회해서 오늘 안철수 대표가 의원총회에 나오지도 않고 의회에서 전당원 투표라는 수법을 쓰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예. 점에서 불순한 거지요. 그건 예. 편법이고, 예. 정당법에도 어긋납니다. 정당법은 또 당원 당규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은 전당대, 속칭 전당대회지만은 예. 대표 당원 대회에서 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예. 이건 예. 안철수 대표의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편법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전당원 투표로 지금 어떻게 하든지 꼼수를 써보려는 거지요. 네. 근데 뭐 당원 당규상 당무위원회가 의결하면 일단 전당원 투표할 수 있고 그걸 거쳐서 전당대회를 통하면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그 결정을 정부 여당이 나서 가지고 먼저 그러면 현 대통령의 신임 투표를 해보자든가 이런 복잡한 절차를 넣을 필요가 왜 있지요? 예. 자기들 말로도 전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합당 결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합당 결의로 그냥 가면 될 일이지. 그냥 전당대회 하면 되지. 예, 그 전당원 투표라는 그 복잡한 알겠습니다. 절차를 왜 하나요? 그래서 지금 예. 뭐 법적으로 그럼 대응하시겠다 이거죠? 가처분 신청을 내고. 아니 법적으로 생각할 거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네. 그거야 그건 우리 이제 의원들하고 또 많은 당원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예. 어쨌든 합당을 이루려면은 어쨌든 법과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절차가 밟아져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예. 않고서 다른 식으로 합당을 강행하면은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 이상의 것도 해야 되죠. 그 내용상 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쳐서 중도 세력 딱 연대를 하지 않은 후에 정의당까지 합쳐서 민주당하고 개혁 세력 연대를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상상에 불과한 거지요. 지금 안철수 대표부터가 사사건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하는 것을 반대하고 태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죠? 적폐청산은 신적폐라든가 정치 예. 보복하려고 정권 잡았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삼당 합당 앞죠 이제 뭡니까? 바른정당과 통합 예. 합당이라는 것이 예. 통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네. 저는 그것을 지금 안철수 대표의 태도를 보든 아니면 그 상대 파트너라고 하는 바른정당의 태도를 보든 이것은 반개혁 또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반역사적인 그래서 반민심 적폐연대 반문재인 적폐연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정관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무슨 개혁 세력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뭘 해본다 한다면은 왜 제가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앞장서서 추진하지요. 근데 지금 유승민 대표라든가 그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안철수 대표는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 세력과의 연대나 이런 건 전혀 없다. 그 말씀도 웃기는 거죠. 저쪽 그 파트너들은 그 주요 인사들이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1단계는 국민의당과 통합이고 2단계는 이른바 뭐라고 하죠? 중도 보수 통합이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심지어는 언론 보도니까 제가 어쩔 수는 없지만 확증은 없지만 언론 보도에 보면은
안철수 대표 측에서 제발 좀 그 이야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예. 저쪽 바른정당 측에 좀 사정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시적으로 그 점은 이렇게 명백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예. 합당을 한다면 저희는 이제 통합이란 말을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 통합이 아니라 이거 합당이죠. 당에 예. 그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는 목표와 의도가 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뭐 예.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지금 객관적으로 흐르는 것은 이른바 중도 보수. 제가 이른바라고 합니다만은 한국에 과연 건전한 보수 세력이 있는가도 의심스러운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른바 중도 보수로 가면서 예. 결국 적폐 쪽으로 접근하는 거지요. 그 안철수 대표는 오늘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천정배 의원도 오늘 제가요 예. 정말 엄청난 심리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네. 예, 자신이 무슨 자신의 주장대로 간다는 것까지는 뭐 이해해 줄 수 있는데요. 예. 당의 지도자가 당 대표가 이번에 무슨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무슨 호남의 민주주의 전통을 왜곡하고 김대중 정신을 호도하고 구태 정치 기득권이라고 사실상 제 이름만 안 들었지 저를 이제 매도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정말 호남 정신, 김대중 정신 저와 같은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개혁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고 자부하는 정치인인데 네. 우리는 능멸하고 모욕했습니다. 이건 적반하장입니다. 제가 정말 괴이한 분이다. 이분이 순진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오만하고 궤변도 늘어쓰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정말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천정배 의원께 이게 당 쪼개지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죠. 지키겠습니다 하셨는데 일단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함께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아니죠. 오늘 네. 의총에서도 그랬는데요. 네. 합당하겠다는 분이 나가서 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말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이제 국민의당 양쪽 목소리 들었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두 분도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국회 분위기가 많이 전달이 됐는데 이제는 어느 한쪽이 상대 쪽을 설득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미 넘어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이런 법적인 조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겠죠. 예. 그러면 결국 전당원 투표는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처분 신청으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봐요? 글쎄요.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이제 이건 법원에서 판단할 바인데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전당원 투표가 그 당헌 당규에 돼 있긴 돼 있어요.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전당원 투표에 붙일 수 있게. 그거 좀 세세하게 좀 소개해 예. 보세요. 지금 한쪽에서는 이게 합당이나 이런 거는 전당대회 사안이지 왜 전당원 투표냐 이런 논리도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말씀이 다 맞는 게 합당과 당의 해산 등은 전당대회의 사안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끝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측도 이야기하는 게 전당원 투표를 확인해가지고 전당대회로 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당원 투표에서 가결이 되면은 그 합당 전당대회가 되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안 대표 사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전당대회는 어차피 해야 되겠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 전당원 투표는 이제 당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의결이 되면은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은 연내 마무리한다 이런 계획을 사실 세워놓고 있으니까 안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거겠죠. 하지만 이제 반대측 정동영 의원 등은 이 당무위를 저지하겠다. 그리고 전당원 투표 등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건데 이게 당들이 안 좋을 때 보면 항상 가처분 신청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당내 상황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거 이게 가장 최악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보면요. 안철수 대표가 신당 추진하다가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지방선거 직전이었는데 기초의회하고 단체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게 합의 사항이었어요. 기초선거 무공천을 그렇죠. 전제 조건으로 합당한다. 근데 이게 당의 반발이 심했어가지고 전당원 투표 걸어가지고
그게 이제 무산이 된 전례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기술적이라는 게 그럼 여론조사 하듯이 ARS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대표 선출할 때도 그 전당대회도 하는데 ARS를 통해 가지고 당원들한테만 예. 전화를 거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시스템은 갖춰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로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사안이니까요. 네. 반대쪽은 뭐 가처분 신청 등등으로 전당원 투표 그 자체를 못하게 한번 막아보겠다. 그렇죠. 당무위원회는 뭐 안철수 대표가 의장을 맡고 의장입니다. 있까 아마 당무위원회 구성에도 다 한번 그렇죠. 표계산. 거기서부터 이제 막아보려고 할 텐데. 근데 안철수 대표도 표계산을 해봤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안 대표가 최근 한 달간 이제 전국을 돌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뤄볼 수 있는 게 지난 전당대회 때 안철수 대표가 이제 51% 나오고 나머지 이제 후보들이 이제 뭐 47, 8% 나왔는데 그때도 보면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민의당의 지금 이제 분위기가 당원은 안철수 대표가 좀 강세. 예. 그리고 의원들이라든지 이제 고관여층, 호남 측은 반대 측이 강세거든요. 예. 지금도 분위기를 보면은 뭐 부산 PK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이쪽은 통합 여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 안 대표는 그걸 믿고 가겠다라는 것이고 반대 측은 이제 좀 고관여층, 뭐 이제 당에 이제 많이 관여하는 사람들은 반대 의사가 높으니까 그쪽을 조직화하겠다는 거죠. 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은 쪼개지는 거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안 대표 관점에서 볼 때는 밀고 가는 건데 이 손실을 얼만큼 최소화해가지고 같이 가느냐 예. 인 것이고 나머지 분들 입장에서는 막는 게 첫 번째인 거고 예. 두 번째 최악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교섭단체를 꾸릴 만큼 이제 떼서 나온다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은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날짜 정하는데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 날짜까지도 감안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22일 대법원 그렇죠. 선고. 그것에 따라가 또 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것인데 아하. 어쨌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이번에는 뭔가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겠죠. 달라지든지 간에 예. 그러면 야권 전체가 연말 연초에는 어떤 쪽으로든지 가닥이 잡힌다. 네. 뭐 이게 통합이 결의가 되면 결의가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쪼개지는 거니까 야권은 이제 내년 초에는 이 정계 개편 본격화되는 거 이렇게 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현실화되는 걸로 가겠죠.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승부수가 던져졌고 그렇죠.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다. 네, 이런 얘기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오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이 평창올림픽 후반부와 겹치는 일정으로 예정됐던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말 것,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인 셈인데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전기가 과연 될 수 있을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군사훈련 연기 카드 유효할까요? 뭐 계속 한다는 것보다는 북한한테 좋은 메시지이긴 한데 근데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올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군사적으로 현실적인 위협이 됩니다. 예. 근데 그 못지않게 북한한테 그 군사훈련 기간 중에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전군 비상태세. 그렇지. 그리고 전군 비상이라는 게 그냥 그 눈만 부릅뜨고 총칼만 바짝 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탱크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떠야 되고 배가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다 돈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 기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기름을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들이는 기름의 100분의 1도 못 쓰는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네. 그 미국 그야말로 엄청난 그 물량 공세를 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비하려면 경제 손실이 크기 때문에도 네. 해마다 봄 되면은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라는 얘기는 3, 4월 지나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젠가는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 6월에 그러면은 그 군사적 위협은 다시 재발하고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랄까 손해는 다시 되풀이되는데 북한이 선뜻 응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보다 전에 미국하고는 협의가 끝났겠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기엔 좀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봐서는 네.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그 긍정적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공개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것 없이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미국 측이 반발해서 훈련을 한다. 그럼 진짜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모양새 이상해지죠. 네. 네. 그러니까 참모들이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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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그거는 뭐 상당히 협의가 됐다고 일단 전제해 놓고 과연 북한이 응할 것이냐. 여기서 응한다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응하는 건 평창올림픽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동안에 평창올림픽과는 무관하게 대화의 조건으로 네. 앞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60일을 조용히 있으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최근에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 조셉 윤이죠. 예. 한국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사람은 10월 23일 날도 그 60일 근신론을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ICBM 쏴버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수도 있고 또는 한때 문재인 교수가 얘기했던 그 축소. 네. 규모 축소만 돼도 저쪽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연기는 사실은 축소보다도 급이 낮은 거죠. 어차피 기름도 써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 축소에 대해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네. 쌍중단이 아니라 쌍유예 내지는 쌍축소 축소죠 일종의 예.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예. 연기는 조금 북한한테는 그렇게 큰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언급하신 그 쌍중단이 중국이 계속 언급한 안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한미 간에는 훈련 중단하고 그게 이제 쌍중단이겠고 네. 그걸 조금씩이라도 줄여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축소 내지는 뭐 유예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 이렇게 그래도 구상으로만 또 여기저기 제안되던 것이 구체적으로 조금이지만 연기라고 하는 훨씬 미약한 아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던져진 거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이게 시작일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없는 것보다 나은데 네. 그런데 이제 연기라는 거를 사실상 유예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상반기 훈련은 사실상 없는 걸로 비춰진다면 예. 또 그런 메시지가 나간다면 그러면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좀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소위 결단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단만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연기론이 어디까지 진전이 되느냐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냐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주목을 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는 이제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예. 최소한도 금년 상반기만 그러니까 2018년 그렇죠. 18년 예. 그렇네요. 2018년 상반기만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으면 북한으로서는 제법 남는 장사예요. 연기보다는 조금 강한 카드여야 네. 북한이 좀 움직일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연기를 그러니까 원래 이제 3, 4월에 훈련을 하는데 그걸 연기해서 5, 6월에 재개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흠이 없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과연 그게 정말 상반기 정도는 유예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갈 수 있는지는 미국의 결정권이 사실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미국이 결정하는 겁니다. 미국이 최근에 발표한 신안보 전략을 보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신안보 전략의 큰 틀에서의 그 문제점은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지정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한테 가장 절박한 문제인 북핵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 주려면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중국,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야만 됩니다. 네. 어찌됐건 매번 석유 그러니까 송유 중지 허락하는 요구를 할 정도로 중요한 나라인데
그걸 경쟁국으로 그 규정을 해놓고 그렇죠.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를 하는 얘기는 앞으로는 못하게 됐어요. 중국, 러시아가 당장 세게 그렇죠. 반발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그걸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경쟁을 압박을 해 들어가겠다는 건데 예.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역할을 해라, 러시아가 역할을 하라는 얘기는 트럼프는 이제 앞으로 못할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뭐 트럼프는 이번에 신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속셈을 드러냈다고 봐요. 속셈이 뭡니까?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그 동북아에서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무기 시장도 관리를 하고 네. 그리고 그 핑계를 대고 중국을 또 압박하고 또 러시아를 압박해가지고 경제 문제에서 중국, 러시아가 특히 중국이 미국한테 말하자면 굽히고 들어온다든가 무역 역조 같은 거 말이죠. 예, 예. 이런 카드로 쓰려고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그 북핵 외교가 앞으로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득을 노린다. 그렇죠. 이거군요. 신안보 전략은 이건 뭐 언론에서도 그 냉전 시대 국제 질서를 좀 재현하려고 한다는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고 그런데 그 물론 조금 거칠어요. 거칠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다듬어질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거칠지만 큰 틀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나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의 북핵 문제 진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는 거를 중국과 러시아도 금방 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해서 뭐 굴복시킨다든지 뭐 한다든지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북핵 문제라는 걸 레버리지 삼아서 또는 카드로 삼아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한다는 걸 읽었기 때문에 네.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그런 소위 그 저희라고 그럴까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예, 예.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지경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또 계속 도발할까요? 북한은 계속하죠. 네. 그런 그 제재와 압박이 들어오면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북한 특유의 DNA 그 사람들은 누르면 누르는 대로 더 세게 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피 속에도 그런 성향이 좀 있다고 봐요. 소위 굴종성도 있지만 저항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예, 예. 남북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한국 사람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김정은이 특히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도 더 강하게 저항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양새를 통해서 나이 어리기 때문에 믿음지 않다고 하는 주민들의 어떤 그 이 불안감이라고 할까? 일종의 체제 불안 요인 이것을 최소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나는 자기 봅니다. 정통성 확보를 그렇죠. 위해서라도 예. 더 강하게 도발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미국도 강하게, 북한도 강하게, 중국, 러시아도 역시 강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 한국인데 한때나마 미국에서 틸러슨 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라는 언급도 살짝 나오긴 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 큰 전략 축에 어떤 변화가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틸러슨이 여기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정권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대통령 중심입니다. 예.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말이 바로 정책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기대 난망이다. 기대가 참 좋은 방향으로 기대를 하기가 예. 어렵다 이거예요. 저 청취자분들한테도 좀 이런 얘기하는 게 저도 괴롭습니다만은. 네. 아니 뭐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해야죠. 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네 국익을 챙기지 않습니까?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네. 무기 장사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도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대화 얘기 꺼내는 것도 막 싫어하고 그리고 뭐 방중 외교를 전부 뭐 구력 외교다 뭐 그렇게 하고 미국, 일본의 MD 체제 한미일 삼각 동맹에 우리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결국 뭘 얻자는 거죠? 분단과 그 남북 적대 상황이 계속되면서 생긴 구축된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기 뭐라고 할까 중개상 예. 이런 사람들 예. 반공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의 기득권 또 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훼손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그 동맹지상주의로 가면서 북한 때리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중 한중 정상회담 예. 몇 가지 의전상으로 조금 기분 나쁜 점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 결과적으로 남는 장사를 하고 왔어요. 네.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리커창 총리가 어떤 점에서는 자진해서 앞으로는 한중 관계를 좀 다시 복원하자는 얘기를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는 장사를 했는데 그 지연 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무슨 뭐 혼자 밥을 먹었느니, 예. 그다음에 뭐 차관보고밖에 안 나왔느니, 이게 구력 외교고 무슨 조공 외교도 그런 조공 외교가 어딨냐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정상회담 전체를 비판하는데 저희는 미국과 조금 거리를 두고 중국과도 가까워지면서 소위 자국 중심성이 있는 외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로소 후보 시절에 했던 입장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북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든지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해야 돼요. 예.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노라고 해야 됩니다. 예. 또 북한에 대해서도 노라고 해야 돼요. 당연하죠. 예. 근데 미국에 대해서 지금 조금 거리를 두는 얘기를 했더니 중국에 끌려갔다? 그리고 중국에 끌려갔다는 얘기는 주권을 포기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미국에 끌려가는 건 주권 존중을 받는 겁니까? 이건 그 동맹지상주의자 내지는 한미 의존 일변도 외교를 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금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폄훼를 하는데 나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비로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스탠스를 잡았다고 봐요. 그리고 쌍중단 얘기도 이미 이해찬 총리가 한번 얘기를 했죠. 예. 이미 교감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으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상황을 우리가 만들 테니까 평창올림픽에도 오고 시 주석이 그렇게 해서 모양새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난 했으려고 보고 그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차중해서 그것도 평창 가는 차중해서 했는데 비교적 중국 방문을 전후해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맞습니다. 중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하는 그런 외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는 앞에 큰 전망은 답답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인 어떤 그 외교 정책의 방향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다 보면은 또 국제 정세라는 것은 정치만 이 동물이 아니라 생물이 아니라 국제 정치도 생물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그 상황 변화가 어떤 가지고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트럼프의 저런 좀 좋지 않은 쪽으로의 동아시아 전략이 차질이 빚을지 몰라요. 그때는 또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국으로부터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겠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 카드 이거는 좀 아직 북한이 호응하기에는 미진하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뒷부분의 정 장관님의 평가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잇따른 북한의 도발 때문에 후보 시절 내세웠던 어떤 외교 전략적 스탠스를 취할 여지도 못 가졌었는데 이제 중국 갔다 오면서 그나마 후보 시절 내세웠던 전략 기조에 부합하는 어떤 카드를 하나 던졌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외교가 지금 제대로 나가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말하자면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되는데 등거리를 해결을 못하게 만든 것이 북핵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 편은 완전히 일변도로 의존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 국내 여론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미국의 압력도 있었고
그러나 이번에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됐다는 거, 그것이 반가운 일이고, 어차피 북핵 문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신안보 전략 속에서 보면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 굉장히 많이 끌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건 뭐 일종의 고질병처럼 그냥 안고 가면서 네. 서서히 고치면서 다른 건강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크게 봐서 전망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암담한데. 예, 그러나 틈새를 노려보자. 틈새를 노릴 그 가능성이 있고, 노려봐도 노리는 경우에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 시작이 지금 바로 첫 발을 뗐다. 중국과 특히 공관장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용 외교라는 단어도 썼지만은 이게 실용 외교입니다. 지금 중국과도 이런 정도로 해서 말하자면 의전상에 좀 기분 나쁜 일을 겪으면서도 실리는 챙기지 않았어요. 네, 네. 그다음에 균형 외교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네. 그게 그냥 멋있는 말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대통령의 그 말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 당연하죠. 임플리케이션도 다 따져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상당히 그 실용 외교, 균형 외교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 보고 이제 우리 외교가 이제 제대로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국내외 첩첩산중 악조건에서 실용 외교, 균형 외교라는 스탠스를 그나마 잡아가는 첫 신호까지는 봤다. 첩첩산중에서도 나침판만 잘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은 약하다. 근데 아직은 좀 약한데. 네. 계속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장관님께서 스스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기 참 뭐한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좀 단단히 각오를 다질 때는 또 다져야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이 방향으로 지금까지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은 외교관들이 아니에요. 네.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여론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주면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도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을 상대로 해서 또 더덕게 아니 이건 중국의 당신네 국가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입장도 생각해서 우리한테도 뭘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당장 좋은 성과 금방 나올 거라고 기대는 안 되더라도 이기적으로는 갑시다. 이런 어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세훈 전 장관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소리를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와 서성원 의원의 통화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핵심 증인인 윤모 씨의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통화 녹음을 가지고 있다고 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당도 그것이 있다면 공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한국당까지도 공개를 촉구를 했기 때문에 유영주 의원은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내일 모레가 대법원 판단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만 있다면 이것은 대법원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무시하는 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겨냥한 건데 과연 녹취록 공개할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하겠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뭐 상식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녹취록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내용이 이미 알려진 대로 홍준표 대표가 핵심 증인의 진술을 번복해달라 이렇게 서청원 의원에게 부탁하는 것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일 것이고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는 상황까지도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후 균형추가 어디로 쏠리느냐 이게 이제 짚어볼 문제인데 뭐 친박계가 다시 영향력을 확대해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복당파인 김성태 원내대표 쪽으로 좀 이제 권력 구도가 쏠리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른정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어떤 중도 보수 대통합 이런 그림이 모양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요?
일단 녹취록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용주 의원이 녹취록 공개를 안 하는 경우에는 역시 이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내에 구태 정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또 좋아진다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이용주 의원은 지금 통합 반대 입장인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 최근에 박주원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자기 사건을 기획한 배우 중 하나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최근 나온 일련의 보도들을 보면 바른정당 내에서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 등을 배제를 해야 국민의당과 통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하태경 최고위원의 노림수라는 게 뭐다라는 게 좀 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 당무감사 후폭풍에도 시달리고 있는데 좀 불안해 보이네요. 원래 권력 교체기에는 이런 사건들이 좀 일어나긴 하는데요. 홍준표답다고 해야 될까 상당히 노골적인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서 어떤 거요? 특이합니다. 대표적인 게 류여의 최고위원인데요.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려서 홍준표 대표를 비난하고 있거든요. 지금 72시간 동안 올린 게시물이 거의 30개가 넘는다. 이런 것 갖고 이제 한겨레가 기사를 쓰기도 할 정도인데 오늘 홍준표 대표는 전국 SNS 커뮤니티 대표단 워크숍에 참가해서 언론 상황이 왜곡돼 있다. 당을 욕질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만 말만 포털 메인 기사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NS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이코패스라는 게 과연 누구냐. 류여의 최고위원 두고 하는 얘기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네요. 다음 뉴스요. 오늘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야당은 우선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민유숙 후보자의 배우자가 문명호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온 것인데 여당이 이에 대해서 좀 해명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유숙 후보자가 배우자 선거운동에 한 번도 나오질 않아서 주변에서 이혼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라는 거죠. 네. 또 지난 2013년도에 조국통일 범민정연합 재판에서 방청석에 있던 범민정 간부에게 변론 기회를 줬다. 이것도 문제가 됐는데 민유숙 후보자는 다른 사건에서도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좀 변론 기회를 주거나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해명을 또 했습니다. 또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서 과태료가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민유숙 후보자와 배우자 사무실의 운전기사 등이 차량을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각각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게 됐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의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는 대개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일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뿐 아니라 오늘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큰 쟁점이 없는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통과까지 쭉 진행이 됐습니다. 권순일 이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는 대통령 후보자 출마 연령 제한을 기존에 40살보다 낮추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무원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한하는 게 최소한이 돼야 되겠지만 과거에 이 어떤 관건 부정선거로 인해서 부조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지 않느냐 라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또 보였습니다. 또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선거 참여 확대가 세계적 추세이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선거 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 그리고 제도적 장치, 국민 의견 수렴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이외에 위장 전입, 땅 투기 의혹 이런 것도 제기가 됐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권순일 후보자는 이후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호선을 거쳐서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게 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지난 10월 말 한중 양국이 사드 관련 문제를 봉합한 이후에 일부 중소형 중국 여행사들이 앞다퉈서 한국 상품을 내놓으면서 판매 과열 조짐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의 대형 여행사들이 한국 상품 판매를 준비하는 지역은 베이징과 산둥성 등의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는데 중소규모 여행사들의 경우에는 이 범위를 좀 벗어나는 그런 지역 여행 상품을 준비했다가 단체 비자 신청을 거부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기점으로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고 또 이 사드 보복 조치는 해소되는 수준으로 지금 계속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왔는데 하지만 대형 여행사들의 상품 판매는 좀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 이제 여행업체와 중국 당국의 방침에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다. 청와대는 또 이런 진단도 내리고 있어서요. 예. 이건 좀 지켜보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다 온 직후에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침범한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중국에게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예. 일단은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또 아니고 특히 이번에 중국 군용기가 지나간 이어도 주변 이게 이제 한중일의 방공식별구역이 다 겹치는 곳이다라는 좀 특수성 이것을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양국 간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해서 중국 국방장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 통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협정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중국 어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고요? 중국 어선 44척이 오늘 오전 우리 해역을 집단 침범을 했는데요. 해경이 퇴거 경고 방송을 했음에도 이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한 채로 경비 함정으로 막 돌진을 해서 해경은 어쩔 수 없이 경고 사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어선들은 발포 5시간 반 만인 오후 2시 43분경에 도주를 했다는데요. 지금 한중 관계가 민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우발적 충돌이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만큼 그렇죠. 중국 측의 어떤 책임 준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뉴스가 끊어지질 않는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요. 오늘 정부가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5년 단위에 따라 수립이 되는데 올해 말로 1차 계획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으로는요. 현행 3일인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를 10일로 확대를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역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그리고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확대 방안 등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또 온라인 이용자와 사용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생활 속의 성차별적 언어 그리고 또 표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목표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적용 대상을 좀 확대를 하고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도 공개를 하도록 하고 경력 단절 여성이 좋은 일자리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의 신규 도입, 그리고 군, 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선발 과정 개선 이런 것들도 이제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외에도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건강 영양조사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 이런 현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용어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고요? 네, 성평등 사회 구현 이게 이제 국정과제인데요.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어 오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이 앞서의 성평등하고 혼용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등의 어떤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성평등이란 용어에 성소수자도 평등하게 봐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아하.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성평등 용어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를 또 오늘 열기도 했고요. 성소수자 문제로군요. 그렇죠. 예. 반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이제 좀 진보적인 색깔의 단체들은 정부가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를 겨냥한 혐오 공격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성평등 용어를 분명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지금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쓰이고 있는 것일 뿐 정책의 내용이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소모적 논쟁은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률 안에 내용 그 이름은 양성평등기본법이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요.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올해 근로소득이 있으면 내년 2월분 기별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자를 1,800만 명의 근로소득자 이외에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팩스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의 서비스도 같이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하는 건데 작년하고 달라진 것만 좀 간략 소개해 주세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이 됩니다. 또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고요. 출산 입양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배우자 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요. 공제 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억 2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이 지금 체크 포인트 이렇게 해서 공개한 자료들이 있고 이 중에 내용이 좀 복잡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자신에 맞는 부분을 미리 챙겨보고 좀 현명하게 연말정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잘 챙겨야죠.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 이른 새벽을 가장 먼저 깨우는 분들이죠. 환경미화 노동자 이야기 나눠보겠는데 한 달여 전에 광주에서 며칠 사이에 잇따라 환경미화원 두 분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광주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였습니까? 11월 16일, 11월 29일 연속해서 사고가 났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한 번은 청소차 작업 도중에
예, 밤에 야간에 작업을 주로 하시잖아요. 예.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청취자께서 보시면 12시, 1시 이후부터 새벽에 일하시는 걸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둠 속에 일하면 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또 청소차 이렇게 보시면 적잠을 압축하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차에도 달려 있고 현장에서도 달려 있잖아요. 그 적잠에 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사고들인데 지금 뭐 광주시에서 근로감독도 한다 그러고 네. 그 지방노동청하고 예. 하지만 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라는 대책 이상은 안 나와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청소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공공 부분에 한 5만 명이 있고 예. 민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일부 기업에서 일하는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우리가 보통 환경 미화원 또는 미화 노동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에 다 있죠. 그러니까요. 큰 건물일수록. 예. 근데 대부분 직접 고용한 데 없고 대표적으로 대학을 가보시면 위탁이죠. 예, 다 위탁이거나 예. 그나마 용역업체에 맡겨서 그냥 통째로 위탁하는 데보다 더 나쁜 게 대학 같은 데는 파견이에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통째로 같이 일하는 거하고 업체는 딴 데 있고 사람 장사만 하는 파견하고 대학들이 제일 열악해서 그게 최근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건설 근로자도 한 200만 명 건설 노동자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법도 있잖아요. 그 개혁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은 아직 법도 없고 신분도 불안정하고 대부분 파견 아니면 위탁되어 있고. 청소와 관련된 노동자분이 다 합하면 100만이나 됩니까? 예. 근데 우리가 공공부만 5만 명. 공공부문 우리 길거리에서 내지는 우리 집집마다 쓰레기를 이렇게 다 내다 놓으면은 그걸 수거해 가시고 이런 분들, 낙엽 썰어 주시는 분들, 눈 치워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5만 명. 그렇죠. 그분들. 근데 그 공공부문 5만 명도 위탁이 많아요? 맞습니다. 직고용이 아니고. 예.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국회 청소 노동자도 우리 시사자께서도 몇 번 다뤘었잖아요. 최근에 직접 고용돼 가지고 그 옷에 국회 배지를 달게 돼 가지고 활짝 울기도 하시고 활짝 웃기도 하셨던 그 감동적인 분들.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광주광역시 이렇게 광역단위 일부는 국회하고 같이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거나 비용이 상승하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수수료나 관리수료를 안 주고 청소노동 임금은 더 주고 관리수료는 줄어드니까 경비가 줄어들거나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이건 결단만 내리면 되는 거죠. 서울은 그럼 전원이 다 직고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서울은 그런데 다만 25개 구의 생활쓰레기 담당은 25개 구에서 관할을 하거든요. 그건 또 기초단체. 거기는 25개 구에 무려 117개 업체가 위탁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동마다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안 처장이 말을 잘못 표현하신 거예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눈으로 바라보는 청소노동자의 대다수는 위탁인 거죠. 맞습니다. 서울시 특별시청이 직접 고용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뭐 광화문광장이라든지 공원 관리라든지 이렇게 시가 직할로 청소하는 데는 직접 고용 결단을 내렸는데 박 시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당에서 집권한 거잖아요. 그 기조로. 그런데도 중앙정부 그다음에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또 나머지 광역단체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위탁을 맡기고 불안전한 근로조건에서 사고도 생기는 거죠. 이 광주에서 돌아가신 두 분도 위탁업체 소속이었다고. 위탁업체 소속에서 광주광역시는 책임 안 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구청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용역 회사가 책임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청이 책임을 안 지면 일은 시켜놓고 원청이 책임을 안 지면 아무래도 무심해지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지적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주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안전교육 강화해라 정도밖에. 그다음에 지방노동청 근로감독하고 있고. 근로감독을 할 수밖에 없고. 다행히 오늘 김부겸 장관이 직접 가서 위로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위로 편지까지 전달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간담이 됐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결단 내려야죠. 공공부문은 직접 고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환경미화 노동자 한 분 전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김윤종 씨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소속이세요? 저는 서초구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1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근무 시간하고는 그 출근 시간은 좀 틀린 게 조금 일찍 하면 4시쯤에요. 새벽 4시? 한밤에 이렇게 생활쓰레기 수거해 가는 차, 그거 하시는 분들은 또 출근 시간이 다르겠네요?
그분들은 한 새벽 2시나 1시쯤에 출근을 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8시간을 딱 근무하는데. 예. 요일별로 또 틀려요. 어떻게 달라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더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예. 화요일, 수요일 가면서 조금 줄어들죠. 주말에는 청소노동자들도 쉬시기 때문에. 쉬지는 않습니다. 절반 나와서 일하고 절반 나가서 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절반밖에 안 하니까 좀 쓰레기가 쌓이는군요. 네. 네. 지금 구체적으로 하시기는 담당하는 업무는 어떤 겁니까? 지금 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이라든가 차도, 녹지 쪽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눈 많이 오고 그러면 눈 치우는 것도 하세요? 눈이 오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횡단보도라든가 육교 같은 계단이라든가 이런 거 다 쓸고 그 위에 염화 칼슘 뿌려주고. 예. 그 작업을 하지 않은 이상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넘어질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제 그게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깨끗하게 치워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눈 올 때 또 가을에 낙엽 날릴 때 이럴 때 제일 힘드시겠네요. 지금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최고로 힘든 시기라고 봅니다. 낙엽은 한번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죠. 하나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예. 쓸고 나면 뒤돌아보면 또 그대로고 쓸고 나면 뒤돌아보면 10년째 그 가로 청소만 계속 하신 건 아닌 거죠? 계속 업무 같은 게 바뀐다면서요? 네,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이게 뭐 좋은 자리도 있고 나쁜 자리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뭐 좀 쉬운 일도 있고 하니까. 어떤 게 제일 쉽고 어떤 게 제일 어렵습니까?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가정집에서 내려오는 스티로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스티로폴은 사실은 밖에 나가지는 않지만은 그게 들어와서 이제 우리 그거를 압축시켜서 나가는 작업인데. 예.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매캐하고. 근데 일은 좀 편해요. 왜냐면 막 쓰레바지라든가 이런 거 두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또 그 건물 안에서 일을 하니까 괜찮은데. 예. 또 이쪽 바깥으로 나오면은 또 그런 냄새를 또 벗어날 수 있어서 좋긴 좋죠 또. 그렇지만 또 길거리를 계속 걸으면서 하는 거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길거리에 또 걸어가면서 할 때는 새벽에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인도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차도에 내려갔을 때는 음주운전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불법 유턴해서 또 달려드는 차들은 예상을 못하고 많이 다치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윤종 씨께서도 아찔했던 순간들 많이 경험하셨겠네요. 예, 특히 불법 유턴하는 차들은 아주 무섭습니다. 인도할 때는 좀 덜 하는데. 예. 도로에 내려갔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그 청소 업무를 하면서도 안전 매뉴얼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안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형식적인 거에 지나지 않고요. 예. 원래 작업을 하기 전에 200m라든가 100m 후방에 20m라든가 30m 후방에 안전대를 설치하고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지금 청소 중 뭐 이런 걸 알리는 안전판. 예. 그리고 반짝이 들어온다든가 뭐 일단 뭐 내가 청소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그거를 계속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일을 할 때는 앞으로 해서 일을 계속 차고 나가는데 거리가 멀어지니까 또 그거를 또 가지러 갔다가 다시 또 이 자리에 놓고 또 일을 하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 네. 그런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다 지키려면 2인 1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군요. 근데 그렇죠. 2인 1조를 하는 게 최고 좋죠. 근데 2인 1조를 못 하시는 거죠. 네, 앞 뒤에서는 그 뭐 안전봉이라든가 이렇게 흔들어줄 수도 있고. 예. 뭐 그건 예방차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구 예산이라든가 지금 인원수가 자꾸 지금 줄어드는 이제 현상이라서. 예. 그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구청이나 정부를 향해서 제일 하시고 싶은 요구가 뭡니까? 일단은 우리 신분이요. 네. 구청 직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예.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이 돼서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고용이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항상. 더 잘 보여야 되고, 더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새벽에 나오면은 그 생명의 위험이라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주 차량이라든가. 그렇죠. 지금 산재도 굉장히 지금 1년에 25개국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위험 수당이라든가 생명 수당 같은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신분을 무기계약직에서 뭐 정식 채용으로 바꿔달라. 공무원들도 보면은 행정직, 일반직, 방호직, 뭐 무슨 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틀어서 공무원이라 그러는데 예. 우리도 환경직 이렇게 해서 별도직 해가지고 뭐 환경직 별도 9급이든 10급이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예. 정부에서 그게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수당, 위험수당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 네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윤종 씨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한진걸 소장 아까 우리 이 25개 자치구들은 전부 위탁을 했는데 일부 이렇게 무기계약직 고용도 있고.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 부분 그 촉진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나 아니면 무기계약적으로 일부 흡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은 25개구만 서울시에만 117개 용역 위탁업체들이 있다는 걸 하게 돼서 대부분은 아직 이분은 이제 무기계약자 그나마 나아졌는데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생명수당이 하시고 실제로 지난 2년간 지금 청소노동자들 27명이 사망하고 766명이 부상한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고 공공부는 5만 명이니까 1인당 10,000명 정도에 넘는 국민들을 상대로 청소업무를 하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을 좀 더 방금 말씀하신 이분이 이거잖아요. 뭐 대단한 정규직을 시달라는 게 아니라 환경직, 미화직으로 해서 뭐 9급이든 10급이든 이제 기능직 공무원이라도 안전적으로 해달라는 거니까 실제 그 가로수를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로수 정비하고 이분들은 상용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청에. 그렇게 전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환경미화원 관련된 법이 전혀 없다. 이것도 여러 번 발의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건설근로자보호법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이제 제정이 돼서 개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나마 법이 제정돼 있는 분들은 엄청 부러워하세요. 아예 없어요. 지지난해 우리가 대리기사법도 한번 하는데 대리기사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것처럼 2014년도에 신계륜 의원님이 전 의원이 이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통과가 안 됐고 20대 국회 들어서 다행히 이정미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 등 당도 골고루잖아요.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 김영훈 민주당, 하태경 바른정당이잖아요. 이분들이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기본적인 처우, 그다음에 인권보호,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어서 사실 이게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그 직군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고 존중받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미진한 내용은 계속 법 개정해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대리 기사님들 법 뭐 이런 환경미화원 선생 관련된 법은 빨리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뭐 전체 이런 청소 관련 직종에 100만 명 그랬는데 저는 민간 기업이 자기네 회사를 청소하기 위해서 직접 고용을 하든 아니면 위탁을 하든 아니면 심지어는 직원들끼리 아침에 조금씩 일찍 나와서 청소 자기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강제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이 거리 청소라든지 우리 집집마다의 생활세기를 수거해 간다든지 이런 거는 어찌 보면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관 못지않게 필수적인 분들 아닙니까? 그럼요. 이분도 없으면 우리 못 사실 살죠. 도시 생활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시민단체들도 눈은 우리들이 치우지만은 이러면 단체들도 보면 청소 일감이 직접 고용한 일감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주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몇 시간.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청소 일감. 근데 상시 정기직으로 고용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청소 업무 중에. 생활쓰레기 업무라든지 가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건 직접 고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박원순 시장이 말이죠. 직접 고용했던 비용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비용이 줄기만 하면 안 되고 국회는 비용은 늘지 않고 임금은 5% 정도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소 노동자들도 행복하고 고용도 안정되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도 너무 좋고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실 거고 이런 상생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쓰레기 더미 속에 살 수 없어요. 그걸 치워주시는 분은 경찰 공무원하고 똑같은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이제 그 청소를 낮에 하냐 밤에 하냐 새벽에 하냐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튼 어둠 속에서 하면 사고 많이 납니다. 근데 또 낮에 하면 차가 또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청소하는 문화로 바꾸자. 일본은 낮에 한다고 깜깜한 한밤중이나 새벽이 아니라 깜깜한 새벽이나 밤에는 사고가 나니까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낮에는 또 너무 이제 늦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차가 막히는 문제도 있고 그런 제안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훨씬 안전해지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안진걸의
이웃사람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최악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교섭단체를 꾸릴 만큼 이제 떼서 나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은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날짜 정하는데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 날짜까지도 감안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22일 대법원 그렇죠. 선고. 그것에 따라가 또 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것인데 아하. 어쨌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이번에는 뭔가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겠죠. 달라지든지 간에. 그러면 야권 전체가 연말 연초에는 어떤 쪽으로든지 가닥이 잡힌다. 뭐 이게 통합이 결의가 되면 결의가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쪼개지는 거니까 야권은 이제 내년 초에는 이 정계 개편 본격화되는 거 이렇게 말만 나온 게 아니라 현실화되는 걸로 가겠죠.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승부수가 던져졌고 그렇죠.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다. 이런 얘기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오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이 평창올림픽 후반부와 겹치는 일정으로 예정됐던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말 것,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인 셈인데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전기가 과연 될 수 있을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군사훈련 연기 카드 유효할까요? 뭐 계속 한다는 것보다는 북한한테 좋은 메시지이긴 한데 근데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올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군사적으로 현실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북한한테 그 군사훈련 기간 중에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전군 비상태세. 그렇지. 그리고 전군 비상이라는 게 그냥 그 눈만 부릅뜨고 총칼만 바짝 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탱크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떠야 되고 배가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다 돈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 기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기름을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들이는 기름의 100분의 1도 못 쓰는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그 미국 그야말로 엄청난 그 물량 공세를 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비하려면 경제 손실이 크기 때문에도 해마다 봄 되면은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라는 얘기는 3, 4월 지나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젠가는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 6월에 그러면은 그 군사적 위협은 다시 재발하고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랄까 손해는 다시 되풀이되는데 북한이 선뜻 응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보다 전에 미국하고는 협의가 끝났겠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기엔 좀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봐서는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그 긍정적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공개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것 없이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미국 측이 반발해서 훈련을 한다. 그럼 진짜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모양새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참모들이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거는 뭐 상당히 협의가 됐다고 일단 전제해 놓고 과연 북한이 응할 것이냐. 여기서 응한다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응하는 건 평창올림픽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동안에 평창올림픽과는 무관하게 대화의 조건으로 앞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60일을 조용히 있으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최근에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 조셉 윤이죠. 한국계.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10월 23일 날도 그 60일 저 근신론을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하면서 그러면서 ICBM 쏘아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수도 있고 또는 한때 문정인 교수가 얘기했던 그 축소. 규모 축소만 돼도 저쪽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연기는 사실은 축소보다도 급이 낮은 거죠.
어차피 기름도 써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 축소에 대해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쌍중단이 아니라 쌍유예 내지는 쌍축소 축소죠 일종의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연기는 조금 북한한테는 그렇게 큰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언급하신 그 쌍중단이 중국이 계속 언급한 안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한미 간에는 훈련 중단하고 그게 이제 쌍중단이겠고 그걸 조금씩이라도 줄여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제안했죠. 대표직을 걸었습니다. 당내 반발 만만치 않아요. 잠시 후 찬반 양쪽 입장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 문제. 한미연합 군사훈련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연기한다. 북한은 더 이상 도발하지 말고 평창올림픽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 이 눈 내리는 한겨울이 더 힘든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국민의당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네, 방금 들으셨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전당원 투표를 대표직을 걸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 입장에 찬성하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먼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의원총회를 오후 2시부터 했는데 11시 15분에 긴급 기자회견했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총회 끝나고 하는 게 모양새는 좋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미리 사실은 이제 이거를 미리 언제 하겠다고 예고할 수는 없었지만 당초에 오늘 11시에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눈치를 채시고 오늘 오후에 이제 의원총회를 잡았던 거죠. 의원총회 분위기가 아주 좀 격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아무래도 격한 발언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이런 순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촛불 민심에 따른 시대적 과제가 이 국가개혁을 이뤄내라, 또 국민 통합을 이뤄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당제를 제대로 정착시켜서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저희 당이 호남에 주로 치중되어 있는 당의 세력을 외연으로 확장해야 될 필요가 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야지 전국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 촛불 혁명에 반해서 보수 적폐 세력과 야합하는 것이다. 예컨대 정동영 의원은 그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 적폐라고 그렇게 보시는데요. 사실은 저는 저희 당의 강령에 합리적 진보 세력과 개혁적 보수의 양 날개로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저희 당 강령입니다. 그런데 저희 당이 그동안 합리적 진보 세력을 자임해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개혁적 보수 세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적폐 세력으로서 연대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연대해야 될 개혁적 보수 세력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그분들은 자기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신 분들이고 두 번에 걸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을 거부한 나름 대단히 개혁적 보수 세력을 자임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들이 저희하고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정도는 극복하고 서로 하나의
힘을 합친다면 이것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상징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단지 바른정당과만 합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하고도 또 합치려고 하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3당 합당 같은 걸 구상해서 거기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게 안철수 대표의 꿈 아니냐. 이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그 문제에 관해서 다당제를 위해서 민주당이나 자한당과 연대 합당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합당이라고 합니다. 합당은 있을 수 없고 특히 자한당과 만약에 합당 논의가 있다면 그럴 바에는 아예 나는 차라리 정치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는 전혀 근거 없는 모략이고 반대를 위한 얘기다. 다만 가야 될 일인데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절대 다수 아닙니까?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사실은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회해서 오늘 안철수 대표가 의원총회에 나오지도 않고 의회에서 전당원 투표라는 수법을 쓰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불순한 거지요. 그건 편법이고 정당법에도 어긋납니다. 정당법은 또 당원 당규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은 전당대, 속칭 전당대회지만은, 대표 당원 대회에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안철수 대표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편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전당원 투표로 지금 어떻게 하든지 꼼수를 써보려는 거지요. 근데 당원 당규상 당무위원회가 의결하면 일단 전당원 투표할 수 있고 그걸 거쳐서 전당대회를 통하면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정을 정부 여당이 나서 가지고 먼저 그러면 현 대통령의 신임 투표를 해보자든가 이런 복잡한 절차를 넣을 필요가 왜 있죠? 자기들 말로도 전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합당 결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합당 결의로 그냥 가면 될 일이지. 그냥 전당대회 하면 되지. 전당원 투표라는 복잡한 알겠습니다. 절차를 왜 하나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그럼 대응하시겠다 이거죠?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으로 생각할 거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그거야 그건 우리 이제 의원들하고 또 많은 당원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합당을 이루려면은 어쨌든 법과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절차가 밟아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서 다른 식으로 합당을 강행하면 법적 절차 이상의 것도 해야 되죠. 내용상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쳐서 중도 세력 딱 연대를 하지한 후에 정의당까지 합쳐서 민주당하고 개혁 세력 연대를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상상에 불과한 거지요. 지금 안철수 대표부터가 사사건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하는 것을 반대하고 태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죠? 적폐청산은 신적폐라든가 정치 보복하려고 정권 잡았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당 합당 앞죠 이제 뭡니까? 바른정당과 통합 합당이라는 것이 통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지금 안철수 대표의 태도를 보든 아니면 상대 파트너라고 하는 바른정당의 태도를 보든 이것은 반개혁 또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반역사적인 그래서 반민심 적폐연대 반문재인 적폐연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정관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무슨 개혁 세력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뭘 해본다 한다면은 왜 제가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앞장서서 추진하지요. 근데 지금 유승민 대표라든가 그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안철수 대표는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 세력과의 연대나 이런 건 전혀 없다. 그 말씀도 웃기는 거죠. 저쪽 파트너들은
그 주요 인사들이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1단계는 국민의당과 통합이고, 2단계는 이른바 뭐라고 하죠? 중도 보수 통합이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심지어는 언론 보도니까 제가 어쩔 수는 없지만 확증은 없지만 언론 보도에 보면은 안철수 대표 측에서 제발 좀 그 이야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저쪽 바른정당 측에 좀 사정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그 점을 이렇게 명백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합당을 한다면 저희는 이제 통합이란 말을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 통합이 아니라 이거 합당이죠. 당에 그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는 목표와 의도가 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지금 객관적으로 흐르는 것은 이른바 중도 보수. 제가 이른바라고 합니다만은 한국에 과연 건전한 보수 세력이 있는가도 의심스러운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른바 중도 보수로 가면서 결국 적폐 쪽으로 접근하는 거지요. 그 안철수 대표는 오늘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마도 천정배 의원도. 오늘 제가요 정말 엄청난 심리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자신의 주장대로 간다는 것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는데요. 당의 지도자가 당 대표가 이제 그 얘기가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저희하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합당한 다음에 보수 지형을 넓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가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그 부분이 그분들이 통합이 된 다음에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관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통합이 되기 전에도 저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지만이 저희하고 통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세력과의 연대나 이런 연합 이런 건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그쪽에 계신 의원님들하고도 의원총회도 한 것도 얘기도 들었고 여러 채널로 얘기를 들었는데 적어도 그럴 의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단계로 1단계 2단계 가서 자한당과 합당한다고 한다면 저 자체도 앞장서서 통합을 반대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께서는 바른정당과 통합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의 개혁연대까지도 구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일관되게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서 중도 세력을 확장하고 개혁 세력을 확장시킨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소수파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더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개혁 연대를 같이 해서 저희가 40석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11석인데 51석이 합쳐지면 무소속 정의당과 이렇게 합치면 약 180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개혁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당원 투표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글쎄요, 승산이 있다 없다 이렇게 예단하기보다는 당의 주요한 진로에 대해서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박지원 대표님이나 천정배 대표님, 정동영 의장님 이런 세 분이 당 대표에 출마하시면서 다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당의 중요한 진로나 정책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 그리고 그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바른정당과의 이 문제에 관해서 전당원 투표하면 당이 깨진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그분들이 말씀해 오신 것과 일관되지 못하다.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당대표가 따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라는 말씀이고요. 특히 저희 당의 이 전당원 중에 약 45% 가까이가 호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호남에서 이 통합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고 한다면 전당원 투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그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네네. 가처분 신청 등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40명 의원이 함께 가기는 이제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시간이 많고요. 저희가 작년에 창당했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 좀 더 서로에게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어나가면서 끊임없이 대화한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의당 대표죠. 천정배 의원 안녕하세요. 예, 천정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결국 당 쪼개지는 겁니까? 그럴 일은 없죠. 예, 당을 지키겠습니다. 예. 근데 전당원 투표를 이제 날짜까지 막 다 나왔어요. 27, 28 이렇게 하겠다. 예.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전당원 투표는 무효입니다. 전당원 투표 한번 이 맥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바른정당과 합당이라는 것은 정당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그 성을 가는 일이나 다름없죠. 예. 제가 국민의당의 당원으로서 공천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앞으로 국민의당이 아닌 무슨 바른 정당의 국회의원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심각한 이제 당의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합당을 하려면은 당의 총의가 모아져야 되는 것이고, 예. 더구나 당의 국회의원들의 총의가 우선 모아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무슨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무슨 호남의 민주주의 전통을 왜곡하고 김대중 정신을 호도하고 구태정치 기득권이라고 사실상 제 이름만 안 들었지 저를 이제 매도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정말 호남 정신, 김대중 정신 저와 같은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개혁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고 자부하는 정치인인데 네. 우리는 능멸하고 모욕했습니다. 이건 적반하장입니다. 제가 정말 괴이한 분이다. 이분이 순진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오만하고 궤변도 늘어쓰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정말 법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천정배 의원께 이게 당 쪼개지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죠. 지키겠습니다 하셨는데 일단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함께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아니죠. 오늘 의총에서도 그랬는데요. 네. 합당하겠다는 분이 나가서 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말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이제 국민의당 양쪽 목소리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두 분도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국회 분위기가 많이 전달이 됐는데 이제는 어느 한쪽이 상대 쪽을 설득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미 넘어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이런 법적인 조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겠죠. 예. 그러면 결국 전당원 투표는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처분 신청으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봐요?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이제 이건 법원에서 판단할 바인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전당원 투표가 그 당원 당규에 돼 있긴 돼 있어요.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전당원 투표에 붙일 수 있게. 그거 좀 세세하게 좀 소개해 보세요. 지금 한쪽에서는 이게 합당이나 이런 거는 전당대회 사안이지 왜 전당원 투표냐 이런 논리도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말씀이 다 맞는 게 합당과 당의 해산 등은 전당대회의 사안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끝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측도 이야기하는 게 전당원 투표를 확인해가지고 전당대회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당원 투표에서 가결이 되면은 그 합당 전당대회가 되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안 대표 사퇴 아닙니까? 그러면 또 전당대회는 어차피 해야 되겠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전당원 투표는 이제 당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의결이 되면은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은 연내 마무리한다 이런 계획을 사실 세워놓고 있으니까 안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거겠죠. 하지만 이제 반대측 정동영 의원 등은 이 당무위를 저지하겠다. 그리고 전당원 투표 등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건데 이게 당들이 안 좋을 때 보면 항상 가처분 신청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당내 상황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거 이게 가장 최악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보면요. 안철수 대표가 신당 추진하다가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주 예. 오래전 이야기죠. 예.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지방선거 직전이었는데 기초의회하고 단체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게 합의 사항이었어요. 기초선거 무공천을 그렇죠. 전제 조건으로 합당한다. 근데 이게 당의 반발이 심했어가지고 전당원 투표 걸어가지고 그게 이제 무산이 된 전례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기술적이라는 게 그럼 여론조사 하듯이 ARS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대표 선출할 때도 그 전당대회도 하는데 ARS를 통해 가지고 당원들한테만 전화를 거는 거죠. 그게 이제 시스템은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로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사안이니까요. 네. 반대쪽은 뭐 가처분 신청 등등으로 전당원 투표 그 자체를 못하게 한번 막아보겠다. 그렇죠. 당무위원회는 뭐 안철수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까 아마 당무위원회 구성에도 다 한번 표계산.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막아보려고 할 텐데. 근데 안철수 대표도 표계산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안 대표가 최근 한 달간 이제 전국을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뤄볼 수 있는 게 지난 전당대회 때 안철수 대표가 이제 51% 나오고 나머지 이제 후보들이 이제 뭐 47, 8% 나왔는데 그때도 보면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민의당의 지금 이제 분위기가 당원은 안철수 대표가 좀 강세. 그리고 의원들이라든지 이제 고관여층, 호남 측은 반대 측이 강세거든요. 지금도 분위기를 보면은 뭐 부산 PK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이쪽은 통합 여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안 대표는 그걸 믿고 가겠다라는 것이고 반대 측은 이제 좀 고관여층, 뭐 이제 당에 이제 많이 관여하는 사람들은 반대 의사가 높으니까 그쪽을 조직화하겠다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은 쪼개지는 거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안 대표 관점에서 볼 때는 밀고 가는 건데 이 손실을 얼만큼 최소화해가지고 같이 가느냐인 것이고 나머지 분들 입장에서는 막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